안녕하세요. 저는 한번 결혼을 실패한 뒤 그 상처로 혼자 살기로 결심한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저보고 부럽다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자수성가로 좋은 집, 좋은 차, 어리고 예쁜 아내와 결혼까지 했다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속은 비어있는 채로 겉으로만 화려한 것이 참 허무한 일이다 라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책임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개 월급쟁이인데도 제가 따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꽤 되는 편인데요. 그 자산은 대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주식으로 모아들인 자산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아 주식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주식 관련 공부도 꾸준히 했었습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골고루 꾸준하게 사들였고 주식으로 인해 꽤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죠. 주변에서는 저보고 우스갯소리로 주식의 신이라는 소리까지도 하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오래 해왔고 꾸준히 한 만큼 이득을 많이 받고 정보력이나 판단력이 좋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식으로 인해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꽤나 빨리 얻은 편이었습니다. 직장은 취미로 다닌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직장을 안 다니더라도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수준이긴 하니까요. 저는 대학교 때 만나서 5년 정도 연애를 했다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고 그 뒤로는 딱히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이성에 별로 관심도 없었죠. 집에서는 빨리 결혼하라고 성화하기도 했지만 저는 혼자서 여행 다니고 등산 다니고 자전거 타러 다니고 혼자 즐기는 인생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결혼 생각도 없었죠. 와, 이 여자다 싶을 만큼 이성에게 강렬한 느낌을 받은 적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굳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소리도 잘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앞에 운명처럼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소위 배우자감이 나타나면 임자가 나타났다고도 표현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여자가 저에게 임자가 나타난 느낌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임자가 아니라 완전 악연의 시작이긴 하지만요. 하여튼 그 여자의 이름은 세라였고 저보다 3살이 어렸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몇 명들과 주식 관련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나름의 주식 노하우도 알려주고 같이 투자도 해보는 그런 스터디 모임이었죠. 그러다가 한 지인이 자기 동생이 주식에 관심이 많다며 데리고 와도 괜찮냐고 했습니다. 저는 데리고 오라고 했고요. 그렇게 데리고 온 후배가 바로 세라였어요. 세라는 흰 피부에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첫 느낌이 정말 예쁘고 맑은 느낌이었습니다. 인상이 너무 선해 보이면서도 밝고 통통 튀고 그런 여자를 싫어할 만한 남자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여튼 세라도 꽤나 열심히 스터디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저랑도 가까워지게 되었죠. 입버릇처럼 결혼은 별로 안 해도 되고 이성에 관심도 없다고 말하던 제가 어느새 세라에게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세라도 제가 좋다고 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 둘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죠. 세라는 은행 본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고 현재는 이직 준비를 하며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사신다고 했고요. 세라는 우스갯소리로 자기 취업 준비 안 하고 그냥 오빠한테 취직해도 되겠느냐 잘 그랬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러라고 했죠. 제가 주식으로 불려놓은 자산도 꽤 있는 편이고 월급도 적지 않게 버는 편인데 와이프 하나 건사 못하겠나요? 굳이 와이프가 원하지 않는데 맞벌이할 필요는 없었죠. 제가 그러라고 하니 세라는 너무 좋다면서 사실 자기가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이 너무 적성에 안 맞았다면서요. 저는 세라에게 결혼하고 나면 집에 있으면서 취미생활하고 편하게 살라고 그랬죠. 그렇게 결혼 전 저희 부모님께도 세라를 인사시켰는데 저희 부모님께 너무 싹싹하게 잘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세라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 막상 만나보니 마음에 들어하실 정도로요. 그렇게 세라와 저는 연애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안 한다더니 8개월 연애하고 번갯불 콩 구워 먹듯 결혼하는 저를 친구들이 많이 놀리기도 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론 부럽다고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자가도 있고 고급 승용차에 든든한 직장, 거기에 이제는 예쁜 와이프까지. 저보고 다 가졌다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 스스로 일궈낸 저만의 성공에 도취되기도 했죠. 남들이 부럽다고 하는 제 인생이 제가 보기에도 멋지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남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제 불행도 시작되었죠.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세라는 제 생각과는 꽤 많이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세라는 결혼 전에 했던 약속처럼 따로 맞벌이를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기로 했죠. 저는 세라에게 생활비로 편하게 쓰라고 제 카드를 주었고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선 일절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쓰라고 준 거죠. 그런데 결혼 2-3달까진 괜찮았는데 가만 지켜볼수록 세라의 행동은 너무 과하고 지나치더라고요. 먼저 집안일을 하기로 해놓고 집안일에는 손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이 개판이었죠. 솔직히 저 혼자 살 때는 어지르지를 않으니 애초에 별로 지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울 것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세라는 어지르기는 잘 어지르고 도무지 치울 줄을 모르더군요. 다이어트 때문에 주로 샐러드를 많이 먹었는데 식탁 위에는 샐러드 봉지가 늘 널브러져 있고 소스가 튀어 있어도 그걸 닦지도 않아서 다 굳어 있었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만 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사용한 컵이 아무데나 있고 바닥에는 옷이 널브러져 있었죠. 화장대에는 화장품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꽉 차 있고 쓰지도 않는 걸 계속 사재 꼈습니다. 게다가 다 써도 버리는 법이 없었고요. 싱크대에도 치우지 않은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있고요. 세탁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 겉모습을 꾸미기 좋아하고 번드르르하게 다니지만 집은 치우지도 않아서 엉망진창으로 산 거죠. 초반에는 그냥 제가 퇴근하고 와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하루 쌓여가니 저도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밖에서 일하고 돈 벌어오고 집에 와서 아내가 만든 집안일까지 다 해야 되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밖으로 놀러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SNS 중독 수준이어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녔고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과시하기에 급급했죠. 저도 아내의 SNS에 들어가 보면 하루 종일 놀러 다니는 사진이 즐비합니다. 필라테스하고 브런치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분위기 좋은 카페 다니고 백화점 쇼핑 가고 당연히 아내가 쓰는 돈도 엄청났습니다. 초반에는 이해를 했어요. 저도 잘 버는 편이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돈을 좀 쓰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액수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져가더라고요. 아내의 카드값만 해도 제 월급 넘게 써댔으니까요. 참다 못해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세라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뭔데? 기본적인 집안일은 세라 네가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항상 내가 퇴근하고 와서 다 하는 거 알아? 나도 회사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네가 먹고 아무데나 놔둔 컵이며 쓰레기까지 다 치운다는 게 너무 힘들다.
제가 불만을 얘기하자 아내는 표정이 확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카드값 말인데 이번에 카드값 얼마 나온 줄 알아? 오빠가 쓰라고 준 거잖아. 그렇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 내 월급을 넘어설 정도로 쓰면 어떡해.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됐나? 근데 오빠 돈 많잖아. 와이프한테 그 정도는 좀 쓰게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내 자산이라고 해봤자 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묶여있는 거고. 하여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약속을 했으면 집안일도 좀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고 카드값도 한도 정해줄 테니 거기까지만 썼으면 해. 더 이상은 나도 무리야. 제 말에 아내는 불만이 가득한 듯 입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오빠도 너무한다. 결혼 전에는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카드값부터 줄이라 그래? 너도 이건 너무하잖아. 나도 많이 참았어. 그렇게 아내와 저는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돈을 써제끼고 최소한의 본인이 할 도리조차 하지 않으니 저랑 부딪히는 일이 많았죠. 그렇게 저는 아내가 쓰던 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꿔서 주었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잔소리를 여러 번 했더니 그나마 기본적인 집안일을 좀 하는 신용이라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연히 다툼도 많았고 그때부터 아내와 저와의 사이도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잔소리가 심하고 돈도 실컷 못 쓰게 한다고 생각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술 먹고 와서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자기 정도면 얼마든지 더 돈 많은 남자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다. 그런데 돈 쓰는 것도 너무 옥죄고 나를 집안일하는 하녀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라고요. 저 역시도 아내가 기본적인 본인 할 일도 하지 않는 철없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반년도 안 돼서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서로 좋아 죽고 못 살았던 사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서로에게 빠르게 실망하고 사이가 급속도로 냉랭하게 변했던 거죠. 한동안은 서로 아무 말도 없이 냉전 상태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아내에게 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퇴근하고 같이 헬스를 다니자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헬스장인데 원래는 퇴근하고 나서 저 혼자 한 번씩 운동하러 가던 곳이거든요. 아내도 평소 운동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같이 헬스를 다니고 취미생활을 같이 해보면 사이가 좀 좋아질까 해서 제안을 했죠. 아내는 헬스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 제가 굳이 가자고 하니 딱 한 달만 다니겠다며 한 달 끝나고 나면 필라테스를 다시 끊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일단 한 달만 같이 다녀보자고 했습니다. 제 딴에는 아내와의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려고 한 거죠. 그렇게 퇴근 후 아내와 저는 함께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헬스장에는 김선중이라는 이름의 트레이너가 한 명 있는데요. 저하고는 사적으로도 친하게 잘 지내는 동생이기도 합니다. 원래 제 전담 PT 트레이너로 만났었는데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친해져서 헬스장 밖에서 사적으로도 한 번씩 만나기도 했었죠. 제 결혼식도 왔었고요. 저는 헬스장에서 아내에게 선중이도 소개해줬고 아내도 선중이에게 PT를 받았습니다. 아내도 막상 배워보니 헬스가 재밌고 몸매 관리에도 도움이 더 되는 것 같다며 열심히 헬스장에 다니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같이 운동을 다니면서 사이가 좀 좋아지려나 했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내하고는 사소한 걸로도 자주 부딪혔고 싸움도 잦았죠. 아내는 나중에는 친구들 만난다는 핑계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밖으로 돌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아내가 밖에서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 몰래 방에서 애교 가득한 통화를 하다가 들킨 적이 있거든요. 아내는 친구일 뿐이라고 화를 벌컥 냈지만 저는 왠지 아내가 밖에서 남자를 만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 일로 크게 다툼이 있었고 이혼 얘기까지 오갔습니다. 모두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죠. 행복하려고 결혼을 한 건데 결혼하고 나서는 매일매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심하더라고요. 아내도 제가 알던 사람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고요. 저는 이런 고민을 선중이에게 잘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선중이도 과거의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한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이는 없고 1년 안 살고 이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중이도 이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더 허심탄회하게 제 얘기와 고민을 선중이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모임이며 친구가 그렇게 많은지 집에 있는 날이 없어. 나갔다 하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그런 걸로 한 소리 하면 내가 자기한테 집착한다 그런다. 형수님 결혼 전에는 그런 줄 모르셨어요? 몰랐지. 나는 우리 와이프 처음 봤을 때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 얼마나 예쁘고 착하고 여성스러운지. 하긴 형수님이 진짜 미인이긴 하죠. 밖에 나가면 남자들한테 인기 진짜 많을 텐데. 그래, 내 눈에만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겠지. 그래서 어쩌실 거예요? 이혼 얘기까지 하셨다면서요. 홧김에 서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솔직히 나는 아직 아내를 좋아하고 이혼까지 하고 싶진 않아.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요, 형님. 저도 이혼 한번 해봐서 아는데요. 그런 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요. 저도 딱 형님 같은 케이스로 이혼했잖아요. 사람 성격 쉽게 안 변해요. 형수님이 사치 심하고 술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는 성향이라면 그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못하게 해봤자 불만만 쌓을 거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혼을 해봐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혼이라는 게 해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아니다 싶으면 서로 빨리 헤어지는 것도 답이고요. 저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위로해주는 선중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본인도 이혼의 아픔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선중이 말처럼 쉽게 이혼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고 서로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하는 건 아내도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요. 저는 아내에게 다시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결혼 생활을 위해 서로 좀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한다고 얘기했어요. 진심을 담아서요. 그러자 아내는 자기도 저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면서 서로 노력하면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저 말고는 그 어떤 남자도 없고 바람 같은 건 절대 피지 않으니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믿겠다고 했고 저희는 다시 노력해보자고 했죠. 아내와 저는 그 대화 이후로 사이가 좀 좋아진 듯 했고 저도 그 후로는 아내가 의심스럽거나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아내를 도운다는 생각으로 살기로 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저는 퇴근 후 아내가 먹고 싶다고 사와달라고 한 케이크를 사기 위해 한 카페에 들렀죠. 거기는 아내의 단골 카페였거든요. 저는 아내와 통화를 하며 그 카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가는데 가만 보니 통로에 어떤 차가 어정쩡하게 서 있더라고요.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왜 저러고 있지 생각했는데 그 순간 운전석에서 한 여자가 나와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후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다급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지하주차장은 입출차 통로가 하나뿐인데 가만 보니 차 한 대가 내려오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 여자는 후진을 하려고 했는데 운전이 미숙한지 후진을 잘못해서 벽에 차가 거의 닿을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인데다 차를 함부로 운전해주는 게 걸리긴 했지만 상황이 급해 보여서 알겠다고 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 차에 올라타 차를 앞으로 살짝 뺐다가 돌려서 반대로 후진하고 한 곳에 주차까지 해주었죠. 제가 내리자 그 여자분은 너무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초보인데 후진하다가 끼었지 뭐예요. 차는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후진하면 벽에 박을 것 같고 덕분에 무사히 주차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쫓아와서 같이 타더라고요. 저는 1층을 눌렀더니 그 여자분이 혹시 1층 디저트 카페 가세요? 아, 네. 아, 저도 거기 가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방금 도움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요. 아,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뭐. 그리고 저는 아내 부탁으로 케이크 사러 온 거라서 커피는 안 마셔도 되거든요. 저는 웃으며 거절을 했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한 케이크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제 앞에 테이크아웃 컵이 하나 오더라고요. 쳐다보니 그 여자였죠. 커피는 안 드셔도 차는 드시죠? 아까 진짜 진땀 났었는데 도움받은 게 감사해서 뭐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요. 라는데 이미 음료를 가지고 왔는데 거절하기도 그래서 알겠다고 잘 마시겠다고 했죠. 아내분 케이크 사신다고요? 네, 여기 케이크 좋아하거든요. 되게 애처가신가 보다. 그렇지도 않아요. 케이크 뭐 사셨어요? 여기 망고 케이크도 맛있거든요. 다음에 오시면 그것도 드셔보세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저는 차를 잘 마시겠다는 인사와 더불어 케이크를 들고 그 자리를 벗어났죠. 솔직히 그 뒤로 그 여자를 또 만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자주 단골로 가던 위스키바에 갔다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술집은 동네에 있는 곳이었고 결혼 전부터 마치 아지트처럼 제가 한 번씩 들러서 가볍게 한두 잔씩 마시고 들어가던 곳이었거든요. 그날도 들러서 술을 가볍게 한잔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먼저 아는 척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저번에 주차장. 저는 너무 놀라서 벙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나나 싶기도 하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신기하네요.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죠? 그러게요. 이 동네 사세요? 아, 아니요. 이 옆 동네 사는데 여기서 친구랑 만나기로 했다가 약속 펑크 당했어요. 그래서 가려다가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반갑네요. 저는 참 희한한 우연도 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술집은 그렇게 큰 곳도 아니고 동네에 작게 있는 제 아지트 같은 곳이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 여자를 다시 만나겠나요? 신기했죠. 그런데 그 여자분이 먼저 저기 이것도 인연인데 술 한잔 하시면 어떨까요? 일행 없으신 것 같은데.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낯선 여자지만 신기한 우연 덕분인지 저도 왠지 마음이 풀어졌죠. 그래서 좋다고 했고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이름이 김미나라고 했고 화장품 회사에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름과 나이를 얘기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도 했죠. 그 여자분은 굉장히 예쁘고 성격도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술 한 잔만 가볍게 하고 일어날 생각이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저를 계속 잡아두려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일 뿐인데 이상하리만치 저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오려 하고 술을 권유하고 또 저를 자꾸 붙잡으려 하는 모습에 저는 좀 묘하게 불편하고 의심스러운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접근한 여자는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겉보기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먼저 일어나겠다고 했고 그 여자는 명함을 한 장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험회사 다닌다고 했더니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잠시의 고민 끝에 명함을 한 장 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명함을 괜히 줬나 싶기도 하면서도 나만 별 생각 없으면 상관없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여자가 연락이 자꾸 왔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관련해서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저녁에 뭐 하냐, 술 한잔 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려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랬죠. 미나 씨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유부남이고 사적으로 미나 씨를 만나거나 연락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명함을 괜히 드린 것 같군요. 앞으로는 사적인 연락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라고요. 솔직히 미나 씨 정도면 누가 봐도 예쁘고 매력 있는 사람이고 저도 남자인데 그렇게 예쁘고 매력 있는 사람이 들이대면 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의리는 지키고 싶었고 괜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나왔고 미나 씨도 미안하다며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따로 연락이 안 왔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미나 씨가 갑자기 연락이 왔죠. 전화를 해서는 펑펑 울면서 자기가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저보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주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소리까지 하면서요. 거절을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딱 잘라 거절하기 쉽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그리로 간다고 했고 미나 씨는 저와 2번째 만났던 그 위스키바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미나 씨에게 갔더니 미나 씨가 한다는 말이 사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바람이 나서 자기를 차버렸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오늘 술을 좀 마셨는데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옆자리를 지켜주었는데 미나 씨가 저한테 술에 너무 취했으니 근처에 좀 쉬다가 가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미나 씨가 너무 이상해 보이고 나하고 몇 번이나 봤다고 이런 소리를 하나 싶은 겁니다. 아무 사이도 아닌데요. 저는 미나 씨에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미나 씨, 많이 취한 것 같은데 택시 태워드릴 테니 댁으로 가세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제 연락처는 이제 지워줬으면 합니다. 그 말에 미나 씨는 서운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러는 게 싫으세요? 저는 우진 씨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좋아서 우진 씨가 봐도 제가 형편없어 보이고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유부남이에요. 이렇게 미나 씨랑 만나는 것을 알게 되면 아내가 많이 놀라고 실망할 겁니다. 그리고 미나 씨는 충분히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안 좋은 맘 먹거나 위험한 만남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좋아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충고였죠. 그 말에 미나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일어나세요. 택시 태워드릴게요. 그런데 미나 씨는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저기요, 미나 씨. 그런데도 미나 씨는 한참이나 무슨 생각에 잠긴 듯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곤란했고 미나 씨를 그냥 두고 가야 되는지 뭘 어째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그러고 있던 미나 씨가 입을 떼더니 그러는 겁니다. 저 사실은 안 취했어요. 멀쩡해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좋으신 분을 두고 언니는 왜... 라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황당하게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게 무슨... 저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의리 있고 언니한테 진심이신 분을 속이는지 저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겁니다. 저는 미나 씨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어리둥절했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언니라뇨?
그 말에 미나 씨는 울면서 모든 진실을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나 씨가 들려주는 얘기는 이랬습니다. 우진 씨 아내인 세라 언니요. 저랑 전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제가 대학교 때 토킹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일하면서 만났던 언니였거든요. 토킹바요? 네. 언니가 워낙 예쁘고 사근사근해서 인기도 많았었죠. 저도 잘 챙겨주고 그래서 거기 그만두고 나서도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금융 빚을 좀 지게 되었는데요. 그 언니가 빚 갚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을 좀 꼬셔달라고. 네? 저는 미나 씨가 하는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자기랑 친한 동생에게 저를 꼬셔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죠. 언니 결혼식은 안 갔어도 언니가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 잘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남편을 좀 꼬셔달라고 했으니까요. 저보고 남편을 꼬셔주고 술을 진탕 먹여서 모텔까지만 가주래요. 거기서 사진 몇 장만 찍어서 넘겨주면 제 빚 대신 갚아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카페 주차장에도 이 위스키바에서도 만날 수 있게 동선 알려준 거예요. 저는 미나 씨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인지 정신이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고요. 저랑의 사진을 찍어주면 빚을 갚아준다고 했다고요? 네. 우진 씨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이혼을 할 거라고 했어요. 위자료 받아낼 거고 저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걸 건데 실제로는 안 걸고 저한테 합의금만 받아낼 거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 합의금은 우진 씨가 대신 내줄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돈 저한테 줄 테니 빚 갚는 데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나 씨의 진실 고백에 저는 멘탈이 나가려는 걸 겨우 부여잡았죠. 제 아내가 저를 상대로 사기치려고 했다는 걸 듣는데 어떻게 제가 제정신이겠나요? 그게 다 사실인가요? 네, 죄송해요. 저도 돈이 필요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그런데 우진 씨가 너무 좋으신 분 같고 이런 분을 속인다는 게 너무 양심에 찔려서요. 죄송해요. 저는 미나 씨에게 충격적인 사실과 제 아내의 소름 끼치는 계략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람핀 것처럼 만들어서 증거 사진을 만들고 저 유책으로 몰아서 이혼을 하려 했다니. 심지어 들어보니 위자료 몇 천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는 작정하고 그걸로 저를 협박해서 더 큰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더군요. 제가 사랑하고 남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아내가 비록 부딪히고 갈등은 좀 있었을지언정 풀고 잘 살아보자고 약속했던 아내가 뒤에서는 이런 짓까지 저지르며 저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저랑 안 살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을 하자고 하던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죠. 저는 그 악마 같은 여자와 끝을 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잠든 아내를 지켜보는데 그 얼굴을 지켜보는 저는 너무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진짜 내 뒤에서 그런 짓을 벌였을까 싶고요. 저는 도저히 아내를 볼 자신이 없어서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얼마 뒤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아내가 화난 얼굴로 저에게 이혼 서류를 당당히 내밀더라고요. 이게 뭔데? 이혼 서류지. 보면 몰라? 당신 미쳤어? 라면서 화를 내는데 진짜 화가 나서 화를 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짜놓은 계획에 맞춰 기계적으로 화내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걸 보니 아내가 더 가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혼이라니? 왜 이혼을 요구하는데? 몰라서 물어? 당신 바람 폈잖아. 내가 바람을 폈다고? 그래.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 증거도 다 있어. 증거? 어디 보자.
제가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차분하게 나오자 오히려 아내가 몹시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나한테 연락이 왔어. 김미나라는 여자고 당신하고 따로 만나고 있대.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던데? 하면서 미나 씨가 보냈다며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자, 봐봐. 이게 무슨 사진인지 어디 해명해봐. 이 여자가 당신 사진을 왜 들고 있으며 왜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런 사진을 봤음에도 아무런 감정 없이 아내를 빤히 보고 있으니 아내는 역으로 당황해서 눈을 좀 피하더라고요. 뭘 봐? 해명은 내가 할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너야말로 바람피고 있었잖아. 김선중이랑. 헬스트레이너 김선중 말이야. 그 말에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아내는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도 미나 씨가 다 얘기해 주었죠. 저는 까마득히 몰랐는데 아내와 김선중은 이미 내연관계였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도 다 김선중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했고요. 김선중은 제 앞에선 제 고민을 들어주는 척, 진심으로 저를 위해주는 척 했지만 뒤에서는 제 아내와 놀아나고 아내랑 손잡고 제 뒤통수 쳐서 돈 뜯어낼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 양아치 중에 양아치 새끼였던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얘기하자 아내는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지금 뭔 소리해?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바람은 당신이 펴놓고 내가 선중 씨랑 뭘 어쨌다는 거야? 자, 이것 봐. 이 여자가 당신하고 바람 폈다고 사진까지 보냈다니까? 이거 내가 보내라고 한 거야, 미나 씨한테. 뭐? 미나 씨가 다 얘기해 주더라고. 너랑 김선중이 짜고 친 거라고. 일부러 미나 씨 나한테 접근시킨 거라고. 네가 인간이야? 그러면서 저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제 부탁으로 미나 씨가 다 녹음한 거였죠. 저는 이세라 씨의 아는 동생이고 이세라 씨가 자기 남편을 유혹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주면 제가 갖고 있던 빚 2천만 원을 갚게 해주겠다고요. 하지만 조우준 씨는 아내와의 의리를 끝까지 지켰고 저도 양심에 찔려 모든 얘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세라 씨는 PT 트레이너인 김선중과 내연관계이고 김선중과 짜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라는 양심 고백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죠. 미나 씨가 배신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지 아내는 완전 충격을 받아서 입도 못 다물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저에게 내밀었던 이혼 서류를 들어 아내의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혼? 그래, 해주지. 그런데 너랑 김선중 소송 걸 거고 사기로 고소할 거야. 이 미친 것들. 내 뒤에서 놀아나고 나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웃기지 마. 너네같이 멍청한 것들이 원하는 대로 잘도 되겠다. 나란히 고소나 당해봐라. 제 말에 아내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다 선중 씨가 그렇게 한 거야. 선중 씨 때문에 나도 깜빡 속아 넘어간 거라고. 개소리 하지 마. 너나 김선중 가만 안 둘 테니까. 저는 그 증거로 아내와 김선중을 상대로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고 더불어 상간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외도 상황을 만들어 이혼을 요구하고 합의금까지 요구하려고 했던 아내와 김선중은 미나 씨의 증언과 카톡, 문자 등의 증거로 인해 공갈 미수로 결국 기소까지 되었고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상간소송에서도 제가 이기게 되면서 아내와 김선중으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도 받게 되었죠. 아내는 재판 도중 김선중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김선중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김선중도 더 적극적으로 아내의 잘못을 피력했고 둘도 완전 개싸움으로 번지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났죠. 저는 그 진흙탕 같은 싸움을 끝으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혼 스토리가 너무 충격적이기도 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섣불리 위로도 못 하더라고요. 아내는 의도적으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저는 아내와의 신의를 생각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떳떳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서 당당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아내가 나를 작정하고 속이려 했다는 것, 친한 후배와 아내가 내연관계였다는 것은 너무 큰 충격과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결혼 생활보다 소송 기간이 더 길었던 걸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죠.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고 저에게 유리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니 그나마도 잘 끝났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큰 액땜 겪은 거다 생각하려고요. 한번 이런 일을 겪으니 사람 믿기도 어렵고 결혼에 대해선 학이 떼어지네요.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그 누구도 만날 생각이 없고 그냥 속 편하게 혼자 살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 아내의 아름다운 미모에 넘어간 거잖아요. 제가 그 여자의 진실을 진정 보려고 했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저 자신도 그렇게 예쁜 아내를 얻었다는 것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이라는 것에 만족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결혼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고 안 맞는다는 걸 진작에 알았으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꾸역꾸역 버틴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겉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내 속이 편하고 내 마음이 행복한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제 마음과 속을 잘 채우며 살려고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